안녕하세요.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 김미경 교수입니다. 매해 우리 학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연구윤리의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세 번째는 학회 윤리규정, 네 번째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연구 부정행위 중에 표절, 자기표절, 그리고 중복게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중복게재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단 학인 업무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4년제 대학의 연구 부정 행위 처리 현황 중 표절과 자료의 중복 사용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 문제도 연구윤리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전 저작물을 분석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아 현 저작물의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기여도가 미미한 경우, 출처를 표시했지만 이후의 저작물의 거의 또는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표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가 서툰 학생이 논문을 혼자 쓰면서 제대로 된 인용 방법을 몰라서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을 많이 쓴 학자라도 평소에 읽어둔 자료의 아이디어나 글을 자신 고유의 생각으로 잠시 착각을 하거나 제대로 구분해 두지 않아서 출처 표시를 놓치고 남의 글을 그대로 쓰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에서 사용된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인용을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경우 출처를 밝혔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 논문이나 저서의 저작권은 대개 출판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 문의해서 그림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지만 표절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에만 존속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공유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공유 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절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학술 논문은 저자의 사후에도 그 내용이 일반적인 지식이 되지 못하고 이론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이론에서 발전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승화했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와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 역시 표절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1차와 2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얻어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 연구에 기초해서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에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도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해서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또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쓴 경우,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계제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등이 중복계제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에 속합니다. 다음은 표절, 자기표절, 중복계제와 관련돼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에 소개되어 있는 대표적인 Q&A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인용 표기만 있으면 표절이 아닌가에 대한 그 대표적인 질문 내용과 연구재단 측에서의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 발표대회, 학회지 등 출판된 자료가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를 활용했을 때의 대표적인 Q&A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축약하여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에 해당하는 Q&A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Q&A 사례입니다. 다음은 연구 부정행위 범위 중 표절에 대해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한국학술지 인용 색인에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링크에서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에서 종합결과 확인서를 통해서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처 표시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처를 표시할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책, 학술 논문 등 인쇄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과 대화, 인터뷰 등 구두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차트, 그래프 등의 이미지, 또한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연설문 등 기록물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정부가 출판한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가 있습니다. 끝으로 외부로부터 활용한 논문 등 각종 전자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처 표시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표시의 방법은 사실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대학 및 학술단체가 정한 룰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어떤 방식을 따르든지 동일한 논문이나 책 내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실내디자인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논문 원고 작성 규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 출처 표시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바꿔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논문이나 단행본에 인용된 내용의 기본적인 서지사항들,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직접 출처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1차 문헌, 즉 원문을 인용하되 불가피하게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고 인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인용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중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 연구 부정행위 처리 현황을 왼쪽 그래프에서 살펴보시면 표절과 자료의 중복 사용 다음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유형이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학회 연구 윤리 규정 추가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중 변조와 위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으로
변조와 위조가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조는 연구재료 또는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위조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에 나온 변조와 위조에 관련된 대표적인 Q&A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한 번의 설문조사로 2개 이상의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에 대한 Q&A이므로 회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자 A, B가 공동 연구로 데이터를 수집한 후 각각 학회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대한 Q&A 사례이므로 회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부정행위 범위 중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도 연구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장과 논문 담당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외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예를 들어 면접, 설문조사, 관찰조사 등과 같은 연구와 인체 유래물 연구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예시로는 초기 심의 신청서, 연구계획서, 조사도구 또는 조사 기록지,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소 좀 많은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각 대학에 IRB 심의위원회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연구자 여러분들의 그 연구를 진행할 때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 논문에 관한 윤리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의 논문에 관한 윤리 규정 중 2020년도에 추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출판윤리에 18조 저자됨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저자됨이란 연구의 개념적 틀과 내용 구성, 계획 혹은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둘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셋째, 연구 내용과 관련된 재반 측면에 대해 동의하고 책임을 지며 넷째,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함을 말합니다. 이때 제1절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하고 다음 책임저자는 학술지의 편집인이 보내는 논문 심사의 논평, 수정사항을 받아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저자가 책임저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했지만 너무나 부분적인 그 내용이어서 저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저자의 조건을 갖지 않는 사람은 기여자로 분류하여 이들은 감사의 글에 언급하게 됩니다. 저자됨은 연구팀에서 사전에 의논해서 정하며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와 중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당한 저자의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빙 저자가 있습니다. 일명 설물 저자라고도 합니다.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또 명예저자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부당한 저자의 표시 중 두 번째 유형은 유령저자입니다.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교환저자입니다.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 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연구자와 서로 자기 논문의 상대편을 저자로 포함시켜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용저자입니다.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때로는 해외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의 윤리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 토고, 국문 논문, 윤리 규정을 찾아 들어가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각종 참고 자료집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연구윤리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첨부해드리는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